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후 통첩 시한까지 이제 약 13시간 남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예고한 시각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인데요. 세계가 숨죽인 채 우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는 새벽인 우리 시간 오늘 오후 이스라엘 중부 모디인 상공위로 수십 개 불꽃이 흩어집니다. 이란이 탄두안의 소형탄들이 흩어지며 터지는 집속탄을 발사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집속탄이 떨어져 방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의 최후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은 이스라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UAE와 쿠웨이트, 바레인에도 공격을 이어가며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면 미국과 협력국에게 강력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کلی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فناوری اطلاعات و آبشیرین‌کن‌های متعلق به آمریکا و رژیم در منطقه هدف قرار خواهند گرفت.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하는 등 공방은 오히려 격화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변화가 없으면 예고대로 이란의 전력망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CNN은 이란 민간인의 희생을 인질 삼아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특유의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움직임마저 보이자 이란 국방위원회는 지상전이 벌어지면 페르시아만 전역에 기뢰를 설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최종 시한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8시 44분, 1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며칠 전부터 미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상군 투입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데 해병대 병력 이동에 이어 이번엔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공수부대의 움직임까지 포착됐는데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압박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건지 미지수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구체적인 준비를 갖췄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 트럼프가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와중에 군 지휘부가 지상군 투입 준비를 위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을 보고했단 겁니다. 실제로 지상전을 염두에 둔 듯한 미군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 82 공수사단은 현재 새로운 작전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 중입니다. 82 공수사단은 18시간 이내 전 세계 어디로든 투입돼 적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부대로 미군의 글로벌 신속 대응 병력의 핵심입니다. 상륙 작전을 맡을 해군 병력의 이동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륙함 박서호가 이끄는 강습 상륙 준비 전단은 일정보다 이른 지난 수요일 미국 본토 샌디에이고를 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상륙 작전에 특화된 배로 해병 원정대 2,500명이 탑승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달 초 오키나와를 출발한 또 다른 상륙 강습함 트리폴리호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중동 전장에 도착합니다. 역시 상륙 작전이 가능한 2,500여 명의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선 정찰과 선발대에 투입되는 특수작전용 수송기가 출격 대비를 마친 상태. 수천 명의 지상군 병력이 이미 중동으로 출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나오면서 이들이 어떤 작전에 투입될지 이르면 이번 주 안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렇게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병력이 정말로 투입된다면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작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기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해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구상도 거론됩니다. 이어서 송서영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A-10 썬더볼트와 아파치 헬기 등으로 호르무즈 내 이란의 고속 함정과 드론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모여들고 있는 미 지상군도 호르무즈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연안의 이란 미사일 기지와 기뢰 저장고 등을 기습해 해협 내 공격 가능성 자체를 틀어막으려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군이 호르무즈에 상륙한다면 이란 해군 제2사령부가 있는 자스크 지역을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해협을 탈환하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정면 돌파 전략은 미군 병력을 오히려 이란의 집중 포화망 속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Significantly degraded the Iranian military capability. But I think it's fair to say they have not yet eliminated it. 백악관 내부에선 한 달 정도 이란을 더 무력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이란의 영린이라 할 수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지난 13일 하르그 섬 타격도 이런 작전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해도 전황이 미군의 구상대로 흘러가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큽니다. 마크 켄시언 CSIC 선임 고문은 호르무즈 개방 과정에서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심 전력인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조차 이란의 기뢰 공격망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상군을 희생하고도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자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번 전쟁의 원흉이라고도 비난받는 이스라엘은 그동안 마치 공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피해가 적었죠. 그런데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핵 연구시설을 겨냥해 쏜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집처럼 뚫려버린 아파트 외벽 사이로 휘어진 철근과 부서진 가재도구가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와 아라드 주거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למקלט, חבר שלי שהיה אחריי מהעדף עף לתוך המקלט, היה נשמע כמו פיצוץ אטומי. 디모나와 아라드는 이스라엘의 핵심 전략시설인 디모나 핵 연구시설에서 불과 약 20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쟁 초기,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부을 때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핵시설 인근 방공망이 단 2기의 미사일에 뚫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בשניהם נורו מיירטים, אבל לצערי לא הצלחנו ליירט את הטילים שנורו. 이스라엘 방공망은 단거리 로켓을 막는 아이언돔을 비롯해 중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다비드 슬링,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에로우, 이렇게 3중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의 사드까지 더해 운용 중입니다. 체계상 이번에 관통한 미사일은 1차 에로우, 2차로 다비드 슬링이 차례로 요격해야 하지만 실패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번 요격에 에로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가장 비싸고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 관계자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요격 미사일과 탄약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망자는 20-30명, 이란 사망자는 많게는 5,000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발전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오히려 이란은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의 전력망을 끊어놓겠다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미국과 시스템이 다른 이란이 4주째 버티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리아라 폭락과 물가 폭등은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며 참혹한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고 해협을 열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란은 보복을 예고할 뿐입니다. های مشابه در منطقه که سهامدار آمریکایی دارند به طور کامل تخریب خواهند شد. نیروگاه‌های برق کشورهای منطقه که میزبان پایگاه آمریکا هستند. 이란 정권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돈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인도에 원유를 계속 팔아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중국으로 가는 원유 물량만 하루 130만 배럴이었고 전쟁 중에도 일부 중국 국적선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보냐드로 불리는 대형 종교재단이 제3의 경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예산 바깥에서 거대한 병행 경제를 이루면서 중앙정부 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종교재단과 혁명수비대가 결합돼 이란은 별도의 자금 채널과 준비금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민생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이란을 미국은 시민의 목숨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수를 전력을 이용해 담수로 바꾸는데 미국이 발전소를 파괴하면 당장 마실 물이 위험합니다. 이란 보건부 관계자가 물과 전기 등의 기반 시설 공격은 병원 침대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일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전쟁이 이처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고 있지만 이란은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작년 12일 전쟁을 최악에도 버틸 수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며 내부 결집을 통해 장기전으로 미국에 고통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한 시한이 약 13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에 이덕영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트럼프의 요구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의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미국이 지분을 가진 산업과 에너지 인프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전반을 목표로 삼겠다고 한 이전의 위협에 비춰보면 타격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 이란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 때문에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선박의 보험 가입을 거부해 통행이 안 되는 것이지 이란은 해협을 막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풀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미국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국제해사기구의 이란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란의 이런 입장은 사실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란은 차제의 호르무즈 해협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일종의 통행료 명목으로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 정도를 받겠다는 구성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계속 공습하고 이란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죠. 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부터 테헤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도 이스라엘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을 향해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또 다른 축인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과 연결되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다리를 폭격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기자가 생중계 도중 포탄 공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며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를 차제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탄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공화당 지지층, 그중에서도 이른바 마가 진영의 지지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 진영에서도 강경론으로 치닫는 골수 지지층에만 의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특유의 충격요법 가능성을 감안해도 트럼프의 전략 전술은 지나치게 오락가락입니다. 선박 호위를 요청하다 반응이 없으니 화를 냈고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게 모두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들입니다. 혼란 상황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응답 43%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7%로 더 많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68%로 3월 초 조사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인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를 두고선 몇 주 내란 답변은 19%인 반면 몇 달은 37%, 몇 년이란 응답은 14%로 절반 이상이 몇 달 이상의 장기전을 예상했습니다.
짧은 여정일 거란 트럼프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들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전쟁 지지 여부는 공화, 민주, 정당 성향에 따라 완벽한 양극화입니다. 더 주목되는 건 마가 진영의 결집으로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84%가 찬성하지만 마가층에선 무려 92%가 지지한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보수 논객 터커 칼슨과 폭스앵커 출신 메긴 켈리 등 일부가 전쟁에 쓴소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마가의 분열이 심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골수 마가 진영의 충성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최후 통첩이란 초강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결국 재앙이 될 거란 그린벨의 출신 조 켄트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의 쓴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휘했던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진퇴 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취약점이라는 건 매번 거론됐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다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밤 미국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착륙 도중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승객 40여 명과 소방차 탑승자 2명도 부상을 입은 가운데 라가디아 공항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후 2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4시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현지 시각으로 23일 새벽 유대인 자선단체 소속 구급차 넉 대가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CCTV에는 용의자들이 구급차 쪽으로 걸어가 불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고 런던 경찰은 이번 범죄가 반유대주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찬장에서 춤을 추듯 몸을 흔들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대신 포옹을 하는 모습 등이 지도자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중국은 이 같은 행동이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연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총리실이 SNS에 올린 1분짜리 영상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만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밴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 상황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다카이치의 엉거주춤하게 두 손 든 모습을 만찬장 사진의 첫 장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환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총리가 달려가 품에 안기듯 포옹하는 15초짜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어깨에 연인처럼 머리를 기대는 모습이 국가 지도자의 만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所有的观感觉得这个如果不是白宫是某一家酒吧夜店 다카이치는 백악관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을 볼 때도 과장된 행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사진 앞에서는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듯한 신용을 하더니 조롱하려고 얼굴 대신 자동 서명기로 대체한 바이든 사진 앞에서는 입을 가리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日本外交团队当然早就知道，而高市早苗却现场表演出一副自己活这么大岁数才开眼才知道天下有这么好笑的事儿。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다카이치 행동이 미국과의 연대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제약 완화나 헌법 개정 추진과 같은 안보 의제에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싸운 미군 병사들이 묻힌 알링턴 묘지에 다카이치가 헌화한 것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최근 전쟁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면서 그 활약이 눈길을 끄는 동시에 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군사용 휴머노이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됩니다. 사람 형태의 로봇이 전쟁을 벌이는 영화 속 광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막대로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사람처럼 마디마디가 접히는 손가락은 작은 물건을 집어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미국 기업 파운데이션이 개발해 테스트를 마친 군사용 휴머노이드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최근 이 휴머노이드 2대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습니다. 드론이나 사족 보행 로봇이 아닌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전쟁에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총을 쏠 수 있다는 점. 정교한 손가락으로 군에 보급된 소총과 권총을 다룰 수 있고 몸통에 달린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조준 사격도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이 휴머노이드를 정찰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사인 파운데이션도 적을 물리적으로 공격할지 여부는 인간 병사가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이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전쟁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이러한 제한을 이제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다들 휴머노이드를 무기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적대국이 군사 로봇을 개발하는데 미국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성장한 가운데 미군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이란 공습에서 AI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이란 공습 당시 AI 클로드가 첩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공격 대상을 정했는데 한 초등학교도 폭격을 받아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도 급락해 5,400선을 겨우 지켰고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환율과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6원 넘게 오르며 1,517원까지 뛰었습니다. 1,550원에 육박했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 3주 만에 77원 넘게 올랐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던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상승도 계속돼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넘보고 있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쟁 이후 2배가량 뛰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과거 2차례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유가가 직접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도 6% 넘게 급락하며 지난주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개인이 역대 최대인 7조 원어치를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 이상 내다 팔았습니다.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동성에서 일단은 좀 벗어나 있겠다라는 의도가 중동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은행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신현송 총재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환 건전성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로 실용주의적 매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럼 치솟은 국제유가는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과거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의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탄도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시작된 전쟁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12일 만에 끝났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배럴당 66달러에서 77달러까지 급등했던 유가는 전쟁 종료 하루 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 때도 국제 유가는 급등해서 석 달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개입 이후 6주 만에 전쟁이 종료되자 유가는 곧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습니다. 반면 중동에서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는 유가 안정화도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8년 넘게 이어진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는 유가가 2배나 폭등했다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2003년 시작 이후 8년간 이어진 미국과 이라크 전쟁 때도 유가는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시설이 훼손돼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유조선과 파이프 등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유가는 배럴당 66달러에서 113달러까지 치솟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한때 리터당 1,900원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며 최후 통첩한 기한까지는 이제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는 이번 주가 향후 유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세이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관심과 지원, 또 호르무즈 해협의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며 아락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무원은 주택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정부는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관가는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쯤 국토교통부는 주택 업무 담당 국과장들에게 긴급 공지를 돌렸습니다.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함께 정보조회 동의서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 소속 국과장 약 3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를 관할하는 국과장들에게 부동산 현황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종 관가 분위기는 종일 뒤숭숭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비거주 고가주택의 기준은 얼마인지, 자신은 세종의 전월세로 있고 가족은 서울 강남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부동산 과다 보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설왕설래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토부의 한 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했는데 1주택자였지만 상가 등 부동산 보유액이 40억 원이 넘어 이번 지시로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작지 않은데도 대통령이 초강수를 던진 건 현 부동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버티면 된다는 믿음도 여전해 대통령이 한층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산적인 금융이니 아니면 진짜 성장이니 이런 것 정책들이 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역시 부동산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할지 이번 주에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재경부, 국토부와 금융위는 물론 국세청, 농식품부까지 해당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모두 규제 대상에 놓고 최후의 수단으론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 중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정부는 그 이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의견을 물었던 방안들을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유예를 끝내는 방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감면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초고가 주택용 핀셋 규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라 짚으며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0.15% 수준의 보유세를 1% 안팎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 시장 가격을 견인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더 부과하는 안까지 테이블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도 빼라는 대통령 지시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관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깨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고 당대표도 노려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저륜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실제로 윤어게인의 비판적인 주호영 의원만 솎아내고 이 전 위원장에겐 텃밭 공천을 주는 윤어게인을 모시려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대표를 비롯해 모든 걸 다 노려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국회로 입성해 당대표까지 할 수 있는 큰 인물이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전 위원장을 후원하고 있는 윤어게인 유튜버 고성국 씨 역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TK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6선의 조호영 의원은 마카파식 공천이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장 대표는 컷오프 결정을 되돌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또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도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는데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도 부산특별법을 통과시키라며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한 강경보수 소년보 목사의 아들이 공동 선대본부장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달 내로 결정하겠다면서도 먼저 대구 지역 발전에 대한 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할 중대 분기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시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커지자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 전 총리는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지만 대구시장 한 차례, 대구 지역구 총선 2차례 등 대구에서만 3번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민주당 불모지 대구에 5번째 도전을 앞둔 김 전 총리는 곧 결단하겠다면서 대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한준호, 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지사로 압축됐습니다.
추 후보는 자신이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며 1등 굳히기에 나섰고 예비 경선에서 사실 압도적 승리를 했습니다. 가산점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한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정책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하고자 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 기본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지워졌죠. 김 후보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현 지사로서의 정책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듣는 순서, 오늘은 강원도입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진태 현 지사가 맞붙는 강원도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만 오랜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실제 표심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던 강원.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만난 민심은 이번엔 다르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상호를 많이 돌아서는 것 같다. 윤석열이가 하도 저거 하니까 국민은행 찍겠다고 얘기들은 안 해. 지역 현안보단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은 듯한 도지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여기 주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또 그러니까 텔레비에서나 말 보고 이제 뭐 방송으로나 많이 봤지 선거 때만 솔직히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강릉에서조차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왔고 이번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예, 근데 여기서 잘 모르는 거는 좀 이변이죠. 원래 강릉은 잘 모르지 않는데. 80대 유권자도 생각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민주당 한번 밀어주고 싶어요. 그전에는 나도 저 보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 윤석열 때문에. 실제로 올해 들어 실시된 우상호, 김진태 두 후보에 대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8개 중 7개에서 우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김진태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우상호 그야말로 수수 정치꾼이잖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에서 4번 국회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수석에겐 아직은 낮은 인지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상호 수석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철원이. 나 몰랐네? 동성 출신이에요? 나 몰랐어. 보수세가 강하던 강원 민심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런 기류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정비 중이던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나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날개가 꺾이며 풍력 발전기가 붕괴돼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 중이던 단지의 발전기였는데 숨진 노동자는 모두 외주업체 소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80m의 풍력 발전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날개 뒤편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저기 진짜 심하게 났더랬어요. 저기에 연기가 이쪽으로 막 왔어요. 까만 연기하고 굉장히 심하게 왔었더라고요. 오늘 오후 1시 11분쯤 경북 영덕군의 한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날개 쪽에서 시작된 불이 발전기 터빈이 있는 기계실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불로 높이 80m의 기계실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화재 직후 발전기 아래에서 2명은 발전기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블레이드 날개가 세 개인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 추락 위험이 있어서 그 소방차나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진입을 못하고. 숨진 노동자들은 유지 보수를 주로 하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달 2일 날개가 파손된 풍력발전기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모든 풍력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수리와 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노동자의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4살 김훈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범행 당일 아침 7시 반쯤 흰색 승용차가 피해자 직장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피의자 김훈입니다. 1시간쯤 뒤
피해자 차량이 이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김은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던 피해자를 덮쳤습니다. 차량을 가로막고 전동 드릴로 유리창을 부순 뒤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김은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과 집 주변에 나타나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흉기와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도 미리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1분 만에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우는 야간 통행 제한 시간대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전자발찌를 해체할 장비도 마련했고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차량에서 위치 추적기가 2차례 발견되자 김은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은이 해당 고소를 취하시키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려 했으며 피해자 지인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뚜렷한 범죄 징후 속에서 피해자가 거듭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강화된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대응이란 질타가 쏟아진 뒤에야 경찰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범행 목적을 토대로 김은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직후 약물에 취해 달아났다 붙잡힌 김은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을 전문기관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비서진과 특보 등 현직 공무원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순한 친목단체라는 주장과 달리 오 지사를 위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녁 무렵 한라산으로 향하는 길목의 한 식당.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이 중 현직 공무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5급 정무비서관에 임용돼 오영훈 지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입니다. 뒤이어 제주도 지역 특보를 맡고 있는 5급 공무원도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오 지사의 측근인 전현직 비서관들을 비롯해 전 지역방송 사장, 이장 등이 참석한 모임의 이름은 읍면동지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현직 5급 공무원이 단체장 적합도 조사에 오영훈을 선택하라는 이미지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개별 여론조사들을 언급하며 꼭 오 지사를 찍을 것을 강조합니다. 단톡방에 또 다른 5급 별정직 공무원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확인된 현직 공무원만 4명. 선거법상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활동은 불법이지만 단톡방에는 선거에 나서는 오 지사를 위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글이 가득합니다. 이 단톡방에 있던 제보자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이장들까지 모임에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읍면동지 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리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 해가지고 이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죠. 단체 채팅방을 만든 전직 공무원은 단순한 친목단체라고 주장했고 오 지사 측은 단톡방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팅방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공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조직에 개입한 현직 공무원 모두가 비서진이거나 특보이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가 개입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중단하도록 군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만약 미국이 자국의 전력망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걸프 지역 전역에 위치한 발전소와 이스라엘의 발전소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란과의 대화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아내의 악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유서영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정부지법 김모 판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김 판사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금품 준 거는 인정하십니까? 파기나 감형 대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구속기로에 놓인 건 10년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변호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김 판사에게 돈봉투나 건물 일부 공간 무상 대여 같은 뇌물을 건네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가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판사가 맡았던 정 변호사 수임 사건 항소심 중 13건의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12건이 1심 판결을 깼는데 이 가운데 단 한 건을 뺀 나머지 11건에서 모두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판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의 종류를 바꾸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양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형사 항소부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른바 쌍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니 벌금형으로 바꾸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은 감형되는 동시에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도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유지되면 첫 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돼 추가로 징역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이 사라졌단 겁니다. 그 외에도 아무 설명 없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경우도 있었고 1심 때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도 감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 측은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이란 입장입니다. 김 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대전 공장 화재 발생 사흘 만에 참사 희생자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절규가 가득한 합동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불이 난 공장 1층에서는 유족이 참여한 합동 감식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위패에 적힌 아들의 이름 석자. 고통의 하루가 지났건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깊은 슬픔에 가라앉은 화재 참사 합동 분향소. 이른 시각부터 시작된 위로와 공감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2년 전 비슷한 화재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반복된 비극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리셀 사고 어떻게 판박이냐, 미연에 방지 못한 점, 그리고 모든 회사 대표부터 그리고 안전 책임자부터 그리고 노동당국도 설마 대충 하는 것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이틀 연속 분향소를 찾은 공장 대표는 불법 증축 등에 대해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뭐로 내가 말을 해야 우리 유족들하고 우리 사원들이 어떻게 한이 풀리겠어요. 희생자 14명 중 13명은 오늘 신원 확인이 됐지만 아직 희생자 1명은 DNA 정밀 감정 중입니다. 유족 대표 2명은 감식반과 함께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 시설물을 둘러보고 희생자가 몰린 휴게시설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공장과 본사 두 곳을 압수수색해 화재 예방 조치와 대피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BTS 성지순례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멤버 지민과 정국의 고향인 부산은 오는 6월에도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 숙박 등 바가지 요금이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거닐고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BTS 멤버들이 그려진 벽화 앞으로는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의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른바 부산의 BTS 성지를 찾은 겁니다. Jimin and Jungkook is from Busan, so I was like, okay, so let's just go there, even just for a night, because we're returning to Seoul later in the afternoon. BTS의 팬인 아미들의 또 다른 성지로 통하는 카페입니다. 바로 멤버 지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팬들은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굿즈들에 열광합니다. ジミンのパパのカフェに来てみたかったから、ジミンのパパに会えたのですごく嬉しくて胸いっぱいです。 부산은 오는 6월에 추가 콘서트까지 예정돼 있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숙박입니다. 이미 4개월 앞서 부산 숙박비가 최대 7배나 뛰는 등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숙박비가 굉장히 부담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수련원 등을 활용해서 공공 숙박을 추진할. 이와 함께 최근 화재 취약 문제가 지적된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1,200여 곳의 숙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지혜입니다. BTS의 컴백은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사람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인 경복궁과 광화문이 그 공연의 무대가 됐는데요. 열기가 식은 광장에 몇 가지 아쉬움과 질문이 남았습니다. 기자의 눈,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K-팝 황제의 귀환은 전 세계 190여 개국 시청자들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TV 생중계도 유튜브 라이브도 아닌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서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광화문입니다. 이렇게 광화문 곳곳에는 BTS의 새 컴백 공연을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광고들이 가득합니다. 글로벌 OTT와 K-팝 아이돌의 결합.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틀던 넷플릭스는 이제 대형 공연까지 무사히 생중계하며 순식간에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방송사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제성과 신규 고객은 덤으로 챙겼습니다.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데몬 헌터스 때처럼 넷플릭스만 한몫 챙긴 건 아닌 듯합니다. BTS는 가입자 3억 명의 넷플릭스를 통해 손쉽게 성공적인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연 비용을 상당 부분 떠넘기면서도 소속사 하이브는 공연의 지식재산권, IP의 핵심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소를 광화문으로 정한 것도 영리했습니다. BTS의 정체성, 즉 아리랑 앨범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아미들을 안방으로 불러 모아 국가적으로는 관광 수익을 올리고 광화문과 빌딩숲, 서울의 야경도 뽐냈습니다. BTS와 넷플릭스 모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도 널리 알린 공연.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간 경복궁과 광화문, 그 장소 자체가 공연의 핵심 요소였지만 BTS가 등장할 때 그나마 비춰졌을 뿐 내내 공연의 배경으로만 쓰였습니다. 사실 사전에 지자체 또는 국가유산청 이렇게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유산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완성이 되었으면. 그 배경을 위해 공권력은 30시간 넘게 도심을 통제했고 불편은 시민 몫이었습니다. 아쉬움은 다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광장은 누구의 것인지 사회팀 문다영 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 광화문을 액자처럼 담아낸 무대. 이번 공연은 음악만큼 공간이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BTS가 광화문 광장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컴백을 한다면 그 시작점은 한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광화문을 설명하는 말은 많습니다. 대한민국 심장, 역사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소, 그리고 광장,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광화문 광장은 닫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우리로서는 불가피했지만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통제되고 수시로 검문 검색을 받았습니다. 열 몇 바퀴째 지금 돌고 있고 가방 점검도 지금 5차례나 받았어요.
도로는 차단되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는 우회했습니다. 직장인은 출퇴근 불편을 감수했고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나왔습니다. 광장 일대 집회 신청이 줄줄이 제한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광장을 통제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BTS 소속사 하이브가 광장 사용료와 경복궁, 숭례문 촬영 허가 비용 등으로 낸 돈은 9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형 공간을 빌리는 비용치고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습니다.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본 시민은 제한됐고 중계는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만 시청 가능했습니다. 투입된 공적 자원은 엄청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서울시 공무원 등 휴일에 10,000명 넘는 공무원이 동원됐습니다. 광장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BTS가 그동안 이뤄온 음악적 성과는 독보적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아미들도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 아리랑 멜로디 있으니까 그거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축제의 장소였고 때로는 민주주의 공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의미는 시민들이 채워왔습니다. BTS 공연이 열린 밤, 이 광장은 티켓을 가진 관객과 팬덤, 그리고 공연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회원만이 즐길 수 있던 공간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자인은 문다영입니다. WBC에 출전했던 두산의 곽빈 선수가 시범 경기 첫 등판에 나섰는데요. 도미니카전의 아쉬움을 잊게 할 만큼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WBC에서 대표팀 에이스로 주목받은 곽빈. 9위는 인상적이었지만 도미니카 타선의 3연속 볼넷으로 무너져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나선 첫 시범 경기에서 에이스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1회 베테랑 김현수를 직구 3개로 돌려세웠고 국가대표 4번 타자 안현민과도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뜬공으로 처리했습니다. 3회 최원준과의 승부가 압권이었습니다. 새로 장착한 커터로 시작해 스트라이크 존을 걸치는 체인지업을 던지더니 바깥쪽 꽉 찬 직구로 삼진을 잡아 최원준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느린 직구가 151km일 만큼 남다른 구위로 김현수, 안현민을 연달아 삼진 처리했고 갈수록 커터의 위력까지 살아나면서 곽빈은 4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탈삼진 9개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160이닝 던지면 안타 160개 맞고 그래서 그냥 계속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게 목표입니다. 작년 시즌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더 증명하고 싶고 롯데는 나균안의 5이닝 2실점 호투를 앞세워 SSG를 꺾고 4년 만에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지난 주말 K리그2에선 안산 리마 선수의 세리머니가 화제였는데요. 데뷔골을 넣은 뒤 돌연 한 여성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사연 박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안산의 새 외국인 선수 리마.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유니폼을 들어올립니다. 한글로 적힌 문구는 최경미 힘내라. 브라질 공격수의 다소 이색적인 세리머니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주인공은 리마가 살고 있는 건물 1층 카페 사장님. 가족을 떠나 홀로 타국 생활을 하는 리마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됐고 자신을 엄마처럼 챙기고 응원해준 사장님이 암 투병 중이란 소식을 접한 뒤 세리머니를 준비한 겁니다. 유방암 3기를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첫 골을 넣으면 너를 위해서 내가 세리머니를 해줄게. 순간 보고서 뭐야? 나 차경민데? 차 씨가 두 번째 엄마나 다름없다며 자신이 위로와 응원을 건넬 차례라는 리마. 카페라떼 핫 아이스. 핫. 설탕 2개. 축구장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O que eu puder para ajudar o próximo, eu vou ajudar o próximo é sempre interessante, sempre bom, né? Vai ser a camisa que eu vou usar durante o ano inteiro. 세레머니. 차경미 힘내라. Yes. 땡큐.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유럽원정 평가전 2연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를 만나는 이번 원정이 최종 명단 발표를 위한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내일도 건조함이 이어지겠고 공기 질도 다소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서쪽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이 저기압이 제주 남쪽 먼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이날 주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날씨 예보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관측 자료들로 만들어지는데요. 매일 1000여 곳에서 2번씩 관측 풍선을 띄우고 있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 관측 장비도 4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위성과 항공기까지 더해져 매일 수십만 건의 자료가 모이는데요. 이 정보들을 각 나라가 공유하면서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4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대전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